소개받은 공주대학교 최대선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차세대 인증인데 차세대 인증 말씀 사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딱히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차세대 인증이 이런 거다라고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거보다는 조금 현재 그 리서치 에어리어에서 어떤 것들이 핵심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고 어떤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소개를 드림으로써 그냥 차세대 인증의 개념을 좀 잡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슈와 연구 동향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인증 프리미티브, 그러니까 실제로 인증하는 방법, 그리고 블록체인과 인증 같은 이제 관심이 많으신 주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를 중심으로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인증 프리미티브 이 사실을 예전에는 이제 교과서에는 아는 거, 그다음에 생체 그리고 소지하고 있는 거를 기준으로 인증을 한다라는 게 이제 교과서에 다 있는데 한 5년, 10년 됐어요. 행위 기반으로도 사람을 인증할 수 있다. 키보드, 마우스 입력하는 패턴, 웹서핑하는 패턴, 문체 뭐 이런 걸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있는 환경, 위치, 시간, 주변 영상, 주변 전파 신호 같은 걸로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왔는데 저런 말씀은 이제 사실 연구 분야 쪽에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이고요. 이제 실제로 그게 솔루션화돼서 적용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죠. 근데 그것들은 결국은 무자각 인증, 그러니까 사용자가 자기가 인증하고 있다는 걸 모르게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고 뭔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속 인증, 한 번 인증을 해놓으면 그걸 가지고 계속 쓸 수 있다. 이런 특성이 있어서 이런 행위 기반 인증이라든지 환경 기반 인증이 강조가 되고 있는 거고요. 뭐 그냥 많이 생각하는 몇 프로냐, 99%냐, 뭐 95%냐, 뭐 안전하냐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기존의 것들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사실은 이런 인증들은 확률적인 안전성을 갖고 있거든요. 100%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또 많은 이슈를 제기하죠.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냥 인증 그러면 많이 생각하실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인증할 거냐라는 거고요. 실제로는 더 중요한 이슈들은 이 인증 시스템에 있습니다. 또는 뭐 플랫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유저가 있고 유저의 단말이 있고 단말의 보안 그리고 인증 프로토콜의 보안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IDP라고 해서 인증을 대신 해주는 서버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이용하는 사이트들이 있는데 이들 간의 어떤 프로토콜, SSO 관련된 보안들이 더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oT 환경이 됨으로써 이 기기들이 어떻게 자동으로 인증할 거냐, 서로 인가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사실은 여기도 인증이라기보다는 인가에 가깝습니다. 인가를 어떻게 정책을 수립해서 어떻게 자동적으로 해줄 거냐가 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림을 이제 그린 거는, 제가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한 1년 동안, 그러니까 최근 한 1년 동안 학계에서 발표된 논문들이랑 그다음에 저널에 게시된 논문들을 좀 위주로 분석을 했는데요. 인증 이슈들이 프리미티브,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떻게 인증할 거냐, 그 방법에 관련된 얘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플랫폼, 시스템에 관련된 얘기들이 있고, 프로토콜 시큐리티에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제가 강조해서 본 부분들은 이제 보안 분야에는 뭐 4대 컨퍼런스라고 해서 미국에서 열리는 4가지 종류의 컨퍼런스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아까 이조 교수님 논문도 하나 발표하셨었는데 4대 컨퍼런스 중에 하나에 그쪽에서 이제 많이 제일 첨단 기술들이라든지 첨단 연구 결과들이 소개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들을 위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 프리미티브에 관련된 얘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플랫폼 시큐리티 아니면 프로토콜 시큐리티에 관련된 얘기들만 인증해서 언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이겁니다. 보안성 인증 시스템의 인증 방법의 보안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래서 이게 이제 머신러닝 기반의 확률적인 안전성을 따지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많이 쓰고 있는 게 ROC 커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이 아래 칠해진 면적이 높을수록 좋은 시스템이고 이쪽으로 붙을수록 좋은 인증 결과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거가 실제로 이 시스템의 안정도, 안전 보안성을 정확하게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거는 실제로 어떤 인증 시스템이 어떤 사람의 인증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의 스코어를 산출을 하고 그 스코어를 기준으로 어떤 스레이숄드를 둬가지고 그거를 넘으면 인증이 되고 못 넘으면 인증을 안 시켜주는 그런 방법으로 다 머신러닝 기반 또는 확률적인 인증은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그 인증 방법에 의해서 스코어를 매겨봤을 때
가짜 사용자, 진짜 사용자들의 분포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진짜 사용자랑 가짜 사용자랑의 분포가 거의 같은 거죠. 똑같은 스코어를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나마 이것도 이제 구분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영역은 겹치는 거죠. 그래서 스레숄드를 만약에 어디로 잡아야 될지, 그러면 여기를 잡으면 이쪽이 이만큼 날아가고 뭐 정상적인 사용자도 로그인 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런 분포를 통해서 인증 방법이, 사실은 이 세 가지 인증 방법은 ER이라든지 ROC 커브라든지 AUC라든지 이런 기존의 인증 방법을 평가하던 메저로는 똑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많이 다르더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게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확률적인 인증, 그 다음에 행위 기반 인증 이런 게 중요시되고 강조가 됨에 따라서 인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 인증은 사실 이제 내가 인증을 한번 한 다음에 계속 사용하고 있으면 그게 계속 지속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사용을 하지 않고 뭐 폰을 중간에 내려놓는다든지 주머니에 집어넣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꺼내서 쓸 때 그때마다 인증을 해야 되면 이제 그게 지속 인증이 아니죠. 그래서 인증을 한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뭐 기존의 가이드라인들이나 권고에 보면 이 정도를 이제 각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한 연구인데 한 20명의 사용자를 한 6개월 동안 스마트폰 사용 패턴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놨다가 쓰는 거에 대해서 5분 정도의 5분 정도의 연속성, 지속성을 줬더니 39% 이상의 인증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그 다음에 30분을 줬더니 40%의 인증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어느 정도가 안전하느냐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중요한 이슈고, 또 하나는 이거를 통해서 얼마나 그 인증을 지속시켜 주는 게 사람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느냐라는 식의 이제 결과를 뽑았는데 5분만 해줘도 많이 줄일 수 있더라라는 이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연구는 패스워드 매니저라는 거를 이제 많이 사용을 우리는 안 하시죠. 안 하시는데 그래도 개별적으로 보면은 이 암기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 적어 놓거나 아니면 오토필 같은 것들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솔루션들에 대해서 여기도 이제 사용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사용하고 있는지를 유저 스터디를 해봤더니 레스트 패스 로그 플러그인이라는 이제 패스워드 관리 도구가 있는데 이걸 쓸 경우에는 리유즈를 안 하고 이제 각각 다른 패스워드를, 그러니까 리유즈를 안 하는 비율이 이제 꽤 높았고, 카피 앤 페이스트 같은 경우는 더 리유즈를 안 하는 경우가 높았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외우시는 분들은 패스워드를 다 똑같이 할 거고 대부분 리유즈를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어디다 적어놓고 쓰시는 분들은 사이트마다 다른 패스워드를 하고 계시죠. 그게 이제 당연히 직관적으로 아는 건데 그거랑 실제 유저들의 이제 그 패턴을 조사해 보니까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스워드 매니저가 이제 보안성만 보장이 된다면 패스워드 리유즈를 줄이고 또 패스워드 스트렝스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도구다라는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스워드의 리유즈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한 곳에서 똑같은 패스워드를 쓰다가 한 곳이 털리면 나머지는 그대로 털릴 수가 있죠. 그래서 물론 암호화를 하고 해시를 해갖고 저장을 하긴 하지만 그것도 이제 다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패스워드가 하나가 제시가 되면 그 패스워드가 다른 어떤 사이트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조회를 해서 근데 이제 얘가 어떤 사이트에 어떤 사람이 가입이 돼 있는지를 알게 되면 그거 자체가 프라이버시 침해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어떤 사이트에 사용되고 있는지, 또는 이들 응답을 하는 사람들도 얘가 어떤 사이트에서 사용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런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선에서 패스워드 리유즈를 알게 해주는 이런 시스템도 이제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패스워드에 관련된 연구인데요. 사실 프리미티브라고 하면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은데 학계에서 패스워드를 여전히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패스워드가 뭘 연구할 게 있냐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패스워드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 보안성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패스워드가 입력이 된 다음에 로그인하는 단계에서 메모리 덤프를 떠봤더니 6개의
6군데의 버퍼에 패스워드가 저장이 돼 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모드에 접어들었을 때도 보니까 지메일에서 지메일을 프로세스를 덤프해봤더니 메모리를 덤프해봤더니 6개가 나오더라. 그 다음에 지메일을 끄고 유튜브를 쓰고 아니면 지메일을 끄고 핸드폰을 락해도 여전히 지메일 프로세스에 메모리 덤프를 해보니까 6군데나 패스워드가 남아있더라. 버퍼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메모리 덤프를 하면 이제 패스워드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이건 결국은 이제 뭐가 문제냐면 패스워드를 입력받은 상태에서 버퍼에 넣어놓고 어떤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버퍼를 지우지 않아서 생긴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든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한테 이거를 알아서 잘 지워라라고 해봤자 잘 못 지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제안을 한 거는 입력을 받아서 비교를 하고 여기서는 이제 챌린지 값으로 가지고 HMAC 값을 생성해 주는 데까지 이 API를 써라. 그러면 입력을 받아서 HMAC까지 생성하고 버퍼를 지우는 것까지 내가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이거를 쓰면은 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보시면 유명한 어플리케이션들입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보안에 대해서 시큐어 코딩 마인드를 가지고 작업을 했을 텐데도 이렇게 많은 패스워드가 메모리상에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인증 연구들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보여드릴 거는 맨 인 더 미들 어택. 그러면 이제 그건 네트워크 상에서 누가 있어서 중간자가 있어서 프로토콜을 중개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맨 인 더 미들 어택인데 여기 이제 맨 인 더 머신 그래가지고 프로세스들 간의 IPC 통신을 가로채서 얘가 서버 역할을 하고 이쪽에다가는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의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IPC 통신을 하는 패스워드 매니저가 이제 대표적으로 브라우저랑 IPC 통신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하드웨어 토큰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에서 이 인증을 위해서 이렇게 프로세스 간의 통신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그 IPC 채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할 수 있더라라는 게 이 논문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IPC 프로토콜을 사용할 때도 여기 보면 이제 하드웨어 토큰도 나오죠. 이 하드웨어 토큰을 거쳐서 인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사이에 또 맨 인 더 미들 어택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시스템을 보안성을 고려할 때는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이제 취약점 아까 이조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프로토콜상의 취약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션을 하이제크 해가지고 IDP랑 RP의 관계에서 인증을 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코딩을 잘하면 개발자가 웹페이지를 개발할 때 코딩을 잘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브라우저 익스텐션 형태로 이 프로토콜들이 순서대로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차단해주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화된 분석 도구, 자동화된 방어 도구, 백신, 탐지 도구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인증에 있어서도 SSO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토콜의 복잡성 때문에 이런 전용의 탐지 도구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비슷한 건데요. 이거는 SSO 프로토콜 자체는 안전한데 구현된 SDK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조 교수님 발표하신 취약점들이랑 이게 일치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SSO 프로토콜만의 취약점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실제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분석해봤더니 굉장히 많은 취약점들이 보이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존의 분석 도구로 다 분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SSO 전용 프로토콜상의 취약점을 진단하는 어떤 도구가 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SSO 얘기가 또 나왔는데 SSO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IDP 어카운트를 도용당했을 때는 그 다음에는 이제 RP에서 그 피해가 막 확산이 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싱글 사인 온만 있는데 현재는 그 안전하게 싱글 사인 오프를 할 수 있는 IDP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걸 전부 퍼뜨려서 세션을 전부 다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오프가 필요하다라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내용을 보시면 실제로 어떻게 어떤 생체 방법을 가지고 뭘 인증할까 이런 연구들은
그 미국의 그러니까 보안의 4대 학회에서는 하나도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인증 프리미티브 관련돼서는 또 어떤 연구들이 있는지를 소개를 드리면 이거는 그렉 P. 패스워드입니다. 이 지점을 내가 비밀로 하겠다라고 등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증을 할 때는 손을 이렇게 모아갖고 스마트폰 화면을 딱 찍으면 그 안에다가 번호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요건 자기만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볼 수 없고. 그래서 그 원래 요 배정에 자기가 등록해놨던 요 지점이 21, 여기 이제 21이라고 돼 있는데 21이 되도록 이렇게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건 이제 숄더 서핑 어택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용자가 뭐를 입력하는지 어깨 넘어서 보고 흉내내는 거를 숄더 서핑 어택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한이 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새로운 인증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뭐 키 스트로크 다이나믹을 기존에는 이제 키보드에서 측정할 수 있는 거는 키 입력이 얼마나 한 키가 오랫동안 눌러져 있느냐, 그 다음에 그 키를 누르는 간격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를 가지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전용의 이렇게 키패드를 만들었습니다. 전용의 키패드를 만들어서 얘는 누르는 강도까지 잴 수 있게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인증을 하니까 원래 그 사람으로 인증되는 그러지 않고 빠져나가는 것들이 되게 적고 훨씬 더 높은 정확도로 할 수 있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은행의 ATM기 같은데 적용을 할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보안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뭐 비밀번호 4자리라는 건 굉장히 약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그 프리미티브들의 연구가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로 갖고 안 된다. 결국은 이제 멀티팩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특히나 더더군다나 여기서는 뭘 했냐면 생체 인식을 3가지를 종류를 가지고 생체 인식을 했는데 지문이랑 뭐라고 하죠? 이걸 장정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얼굴 인식 가지고 3가지를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쪽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서 복사된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인증을 통과하는 비율. 예를 들어서 이쪽이 99%의 정확도를 보인다면 이쪽은 9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기존에는 이쪽이랑 이쪽을 따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어떻게 높일고 이쪽은 어떻게 막을 거냐 이런 식의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거를 다 결합을 한 거죠. 각각에 대해서 라이브니스 디텍션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이거를 다 붙였더니 그리고 이제 입력 데이터에다가 기존에는 그 사람이랑 그 사람이 아닌 것만 주로 집어넣고 시험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 사람을 복사한 지문을 복사한 이미지, 장정맥을 복사한 이미지, 얼굴을 복사한 이미지들을 다 넣어가지고 시험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해봤더니 결국은 이게 사실 6단계거든요. 6단계나 다 적용을 해야 그나마 100%가 나오더라, 100%에 가깝게 나오더라라는 연구였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얘가 99%라고 해도 얘가 90%밖에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메소드들이 있는데 이 메소드들이 그러니까 보통 생각할 때는 퍼포먼스, 즉 안정성, 보안성만을 얘기를 하는데 보안성만 따질 때도 사실은 앞에서 보여드린 새로운 매저가 나오고 굉장히 평가를 하기가 어려운데 인증수단이 가져야 될 특징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다 만족되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관점 자체를 이쪽뿐만 아니라 다른 특성들에 대해서도 같이 봐야 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어느 한 방법이 특별하게 모든 거를 다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는 게 제일 기본적인 개념이 될 거고 이렇게 다양한 센서들이 나오고 있으니 이것들을 가지고 멀티팩터를 해야지 결국은 보안성은 높은 거를 달성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보안성뿐만 아니라 다른 편의성이라든지 프라이버시라든지 로버스트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저희가 한 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행위 인증인데 SMS 인증을 받으면 폰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폰을 확인한 다음에 그 번호를 이제 다른 데 어디 입력을 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 걸 갖고 할 수도 있고 엄마 거를 갖고 할 수도 있는 거죠. SMS 인증은. 그래서 인증을 확인하는 동작을 추가로 인증을 해보자
그러면 이제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어떤 부담, 뭘 해봐라고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번호를 확인하는 거는 이제 자연스러운 행동이니까 그 행동을 통해서 인증을 해보자라는 이제 어프로치였습니다. 그래서 뭐 인증 코드를 수신할 당시에 핸드폰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동작이 많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구분을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행위를 보통 스마트폰에서 취득하는 방법은 자이로스코프, 엑셀레로미터를 가지고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문자가 와서 그걸 확인하는 이제 동작이 행위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 X축, Y축, Z축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이제 행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느 시점에 행위가 시작됐느냐. 물론 앞에서는 이제 책상에 놓거나 주머니에 있을 때는 거의 행위가 안 일어나다가 갑자기 이제 문자가 오면은 어떤 행위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찾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사용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행위의 시작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물론 문자가 오기는 하지만 문자가 오고 나서 반응을 하는 시간도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점을 찾아서 일치를 시키는데 이제 크로스 코릴레이션 뭐 이런 신호 처리 기술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행위 패턴이 나오면 그거를 기존에 등록된 이 사람의 원래 행위 패턴하고 비교하는 방법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다이나믹 타임 랩핑이라는 이제 알고리즘을 써서 두 개의 유사성을 비교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뭐 이제 요즘에는 RNN을 쓴다든지 뭐 다른 머신러닝 기법들을 쓰는데 근본적으로는 뭐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다 써봤지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어떨 때는 행위를 그러니까 번호를 인식하는 동작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어쩔 때는 조금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정규화 시킬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고요. 그거를 이제 뭐 이렇게 실험을 했을 때 사실은 이 행위만은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행위 관련된 연구들을 여러 개 했었는데 스마트폰에서 번호로 인식하는 그 동작 자체는 구분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를 한 거죠. 또 SMS 인증 코드를 수신할 때 주변에 어떤 환경 정보들이 있는지를 같이 수집을 해서 추가로 넣어보니까 그때는 이제 99% 가깝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 여러 가지 행위를 막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인증해 써보고 저것도 인증해 써보고 막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편리하면서도 높은 정확도를 갖고 있는 새로운 메소드들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주요 학회에서도 새로운 인증 프리미티브들에 대해서 별로 얘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멀티팩터를 하고 시스템 플랫폼 안정성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이슈고 차세대 인증이라고 했더라도 결국은 새로운 프리미티브를 찾는 거에만 주력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안성을 높이는 거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게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별개의 연구였는데요. 블록체인을 어떻게 인증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모 연구소에서 의뢰를 하셔가지고 별의별 방법을 다 찾아봤는데 마땅치 않다라는 결론이었는데 한 가지 이제 가능성을 보여드리면 이제 블록체인 쪽의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아신다고 테스트를 하고 P2P에서 인증을 한다는 거는 상대방의 키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의 키를 가지고 있으려면 상대방이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가지고 있어야지 그냥 온라인으로 준 키를 갖고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접 상대방의 키를 확인할 수 없으니 CA 같은 거를 둬서 CA가 그 사람의 키를 확인해 주는 게 원래 PKI고 공인인증서고 공개키 인증 방식이죠. 근데 P2P에서는 그게 없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죠? 어서러티가 없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직접 만나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직접 만나서 확인하는 거, 그럼 어떻게 내가 모든 사람을 다 만나서 확인하느냐? 몇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확인을 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서 확인을 해주면, 그거를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의 키를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블록체인의 사상이죠, 결국. 근데 사실은 블록체인에서 합의를 하는 거는, 블록체인에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키를 누군가 다른 사람이, CA가 아닌 믿을만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의 키가 이거다라고 나한테 알려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했어요. 같은 내용으로.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존재하는 애들인지, 적어도 이제 국민 투표를 하는데, 국민 투표를 하려면 그 나라 국민이라는 거는 확인을 하고 표수를 모아야 되는데, 투표는 막 날라왔는데
그게 그 나라 국민인지 아니면 그냥 가공의 사람이 만들어낸 표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블록체인의 문제는 그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걸 이제 오라클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얘가 얘기를 해도 그걸 검증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러면 블록체인에서 기존의 합의는 뭐냐? 기존의 블록체인에서 합의라는 거는, 그냥 어떤 트랜잭션이 먼저 생겼는지를 합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얘가 A가 돈이 있어서 B한테 돈을 줄 수 있냐 없냐라는 거는 각자 노드가 자기 장부를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지, 투표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A가 똑같은 돈을 2번 썼다고 이렇게 주장을 할 때 어느 게 먼저 쓰여진 건지 그거를 투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얘가 공개키, 이 사람의 공개키가 뭐라고 주장하는 노드가 100만 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뭐 99%가 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근데 투표를 하는 방법은 여기서도 결국은 투표자가 존재하는지, 투표자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가상이 아닌지 검증하는 방법은 기존에도 POW라고 알고 계시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사실은 POW를 하려면 파워를 가지고 어떤 담합을 해서 부정을 저지르는 것보다 아니스트하게 동작하는 게 더 이익이 된다라는 가정이 따라야 됩니다. 근데 그 가정도 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돈에 있어서는 그게 가능한데 돈을 제외한 다른 투표에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수는 오를 것이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어떤 투표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어떤 이 사람의 공개키가 맞는지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를 가정을 해봤어요. POW 기반으로 채굴한 노드가 알려주는 퍼블릭 키에 대해서 이 사람이 POW를 했으니까 존재하는 노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서로 뭐 주고받아서 블록에다가 채굴한 노드가 이렇게 누구의 공개키는 내가 확인했더니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알려주면, 이런 것들이 쭉 쌓이면 그거를 가지고 A가 몇 표를 얻었으니 이제 스레숄드를 넘을 수 있다 없다라는 판단을 그제서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 그냥 노드들끼리 투표를 하는 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바로 이제 시빌 어택인 거죠. 가상의 노드들이 그거를 노드를 가상으로 만들어서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P2P 환경에서 뭐 어떤 어서러티 없이 동작을 할 수 있는데, 가상화폐는 잘 돌아가지만 그 외의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인증, 어떤 사람의 퍼블릭키가 뭐냐라는 사실을 확인할 때는 이런 정도의 고려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느라고 시간을 좀 넘었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